저희 세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심화 스터디가 5시까지였는데 15기분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 세션 끝날 때까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 끝나고 심스 조를 발표할 건데 그 전까지 신청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기 어이정이고요. 오늘 베이직 스태티스틱스 세션 발표를 맡았습니다. 우선 먼저 저번 주 세션 리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유값 분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고유값 분해의 기본 전제인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모든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선형 독립인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분해가 가능해진다고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행렬이 풀 랭크가 돼야지 대각화가 가능한 거겠죠. 그랬을 때 고유값 분해는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들과 또 고유값을 대각 원소로 가지는 대각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 고유값 분해의 한계 중에 하나가 이제 대칭인 정방렬에 대해서만 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A, A랑 A 트랜스포즈를 곱한 그걸 가지고 특이값 분해를 하면은 행렬의 형태나 대칭성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PCA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는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면서도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성분을 찾는 과정이고 결국에 데이터의 공분산 행령이라서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찾는 과정이랑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성분의 방향이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이고 주성분의 분산이 대응되는 고유 값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 대한 목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샘플링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 두 번째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그리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냐 했을 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세션 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샘플링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면 전체 모집단을 전부 관측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일 때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거나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모집단의 일부만을 추출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샘플링은 베이직 샘플링 메서드고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는 단순 무작위 추출, 우리가 흔히 SRS로 알고 있는 것이나 층화 추출, 클러스터링 추출과 같은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관측지를 뽑을지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샘플링 기법들은 실제로 데이터의 추출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부터 어떻게 값을 생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유니폼의 난수 생성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를 변환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확률 분포를 따르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난수 생성 기법들을 수식으로만 정의된 확률 분포로부터 실제 값을 하나씩 생성하는 샘플링 과정인데 대표적으로 역함수를 이용하는 inverse transform 샘플링과 조건에 따라 값을 채택하는 rejection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nverse transform 샘플링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샘플링 방법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포를 알고 있을 때 이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이 주어진 분포를 가지고 CDF를 구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CDF에 우리가 유니폼 분포에서 생성한 난수를 하나 뽑고 이 값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분포에서의 샘플이 된다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는 분포의 CDF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분포의 CDF인데 우리가
유니폼 분포에서 생성한 난수를 대입을 하면은 이 값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분포에서 생성된 샘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왜 그 CDF의 역함수를 이용하느냐? 이게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한 성질에서 출발하는데요. 임의의 확률 분수 x에 대해 누적 분포 fx를 계산하면 그 결과는 항상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타겟 분포의 CDF를 y는 fx라고 놓았을 때 이 y의 CDF를 또 gy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gy를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DF의 공식이 이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역함수를 구해서 이 값을 얻게 되는데 이 값 또한 누적분포 함수의 정의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곧 이 누적분포 함수의 또 누적분포 함수가 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유니폼 함수의 누적분포 함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CDF가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을 반대로 활용하면 유니폼에서 난수율을 하나 뽑아서 CDF 인버스 함수에 넣기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원래 분포 F를 따르는 확률 분수 X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버스 트랜스포럼 샘플링의 핵심 아이디어로 균등 난수를 원하는 분포를 밀어넣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지수분포에서 샘플을 생성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분포의 PDF로 알고 있죠? 우리 지수분포의 PDF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의 CDF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DF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DF의 역함수를 구해서 여기에서 유니폼 함수에서 제너레이트된 난수를 하나 대입을 해서 그 값이 항상 지수분포가 된다. 이렇게 지수분포처럼 역함수가 깔끔하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하고 구현하기도 쉬워서 인버스 트랜스포럼 샘플링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앞에서 본 인버스 트랜스포럼 샘플링은 역함수가 깔끔하게 주어질 때 매우 효율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분포가 이런 형태의 인버스 CDF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리젝션 샘플링인데요. 이거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우리가 직접 샘플링하기 어려운 목표 분포 PX 대신 샘플링이 쉬운 분포 QX 프로포설이라고 합니다. 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포설 분포에서 샘플을 하나 뽑고 이 값이 목표 분포에서도 그럴듯한 값인지를 확률적으로 판단해 받아들이거나 버리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프로포설 분포는 타겟 분포 위에서 감싸는 형태로 설정되며 어떤 샘플은 accept 되고 어떤 샘플은 reject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중간에 많은 샘플을 버리게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타겟 분포를 따르는 샘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프로포설 분포는 유니폼이나 노멀 분포처럼 샘플링이 쉬운 분포를 사용해서 가능하다면 타겟 분포와 최대한 비슷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 리젝션 샘플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젝션 샘플링의 가장 큰 목표가 우리가 타겟 분포에서 난수를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쉽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분포 Q, 프로포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여기서 샘플을 취한 다음에 시작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 스텝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PX가 우리의 타겟 분포가 되겠죠. 근데 이 타겟 분포
타겟 분포를 감싸는 m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x가 m 곱하기 qx보다 작을 수 있도록 상수 m을 설정해서 프로포설 분포가 타겟 분포를 위에서 감싸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포설 분포에서 하나의 샘플 y를 뽑고 동시에 유니폼 분포에서 난수 u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제 리젝션 샘플링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까 프로포설 분포에서 뽑은 샘플 y와 유니폼에서 생성한 난수 u를 비교해서 이 u와 이 u에서 뽑은 난수와 아까 프로포설 분포에서 뽑았던 y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걸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작다면 우리가 그 값을 x는 y라고 둬서 여기에서 뽑은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유니폼 분포에서 난수를 뽑았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accept를 하고 이곳에 위치하게 되면 reject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원하는 샘플 수를 얻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중간에 많은 샘플이 버려지더라도 최종적으로 accept된 샘플들의 분포는 프로포설이 아니라 타겟 분포 px를 따르게 됩니다. 즉, rejection 샘플링은 버리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그 버림 자체가 확률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겟 분포에서 직접 생성한 샘플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QX에서 샘플을 뽑은 건데 그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 우리가 가정하고 싶은 타겟 분포에서 샘플을 뽑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리젝션 샘플링에서 하나의 샘플이 accept 될 전체 확률을 프로포설 분포 QX에서 뽑힌 값이 얼마나 accept 되느냐를 평균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식이 이거인데요. 이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각 위치에서 accept 될 확률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m 값이 작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젝션 샘플링의 효율은 m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m이 클수록 더 많은 샘플이 버려지고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고차원의 데이터에서는 좀 리젝션 샘플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m의 값이 qx분의 px의 상한값이 됩니다. m 값이 이렇게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m 값이 qx분의 px의 상한값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qx분의 px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타겟 분포와 최대한 비슷한 프로포설 분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겟 분포 y에서 타겟 분포 fy에서 샘플을 하나 뽑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샘플을 쉽게 뽑을 수 있는 분포를 하나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스텝 1이 m 값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m 값은 여기 제가 나타낸 식처럼 qx분의 px의 상한값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qx분의 qx는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hx고 px는 우리의 타겟 분포인 fy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gy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의 상한값은 m은 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rejection ratio를 구해보면 이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유니폼 분포에서 난수 하나를 뽑아서 이 값과 비교하게 됐을 때 이 값보다 작게 되면은 이 값을 x는 y라고 두고 이 값이 크게 되면은 다시 또 돌아가서 계속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샘플링 개수가 될 때까지 계속 이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의 기대값을 계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텐데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사 방법은 어떤 확률 분포 px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의 기대값을 직접 적분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확률 분포 px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의 기대값을 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분값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 적분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포 px에서 표본을 여러 개 샘플링한 뒤에 각 샘플에 대한 함수값의 평균을 계산하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라서 실제 기대값을 수렴하게 되는데요. 복잡한 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작위 샘플들의 평균으로 기대값을 근사하는 방법이 몬테카를로 근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최종적인 값은 식은 이게 되겠죠. 여기서 제너레이트한 샘플들을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임포턴스 샘플링은 우리가 아까 봤던 리젝션 샘플링이나 인버스 트랜스퍼런스 샘플링처럼 우리가 원하는 분포 px에서 직접 샘플링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대값을 근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 앞서 소개한 샘플링 기법은 직접 샘플을 뽑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대신해서 샘플링이 쉬운 분포 QX를 선택해서 그 분포에서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각 샘플에서 PX와 QX의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PX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포턴스 샘플링은 쉬운 분포에서 하고 보정을 통해 원하는 분포의 정보를 반영하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알고 PX에서 직접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QX라는 프로포저 분포를 선택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임포턴스 샘플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기대값이 목표 분포 px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만 그 분포에서 직접 샘플링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적분식에서 qx를 나눠주고 또 다시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px 대신 샘플링이 쉬운 프로포저 분포 qx에서 샘플을 생성을 하고 그 대신 각 샘플에 qx분의 px라는 가중치를 곱해 보정을 합니다. QX에서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목표 분포 PX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영역의 샘플은 작은 가중치를 받고 반대로 PX에서는 중요한데 QX에서는 덜 뽑히는 영역의 샘플은 큰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포저 분포에서 샘플을 뽑고 이 부분에 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대값의 추정값은 우리가 아까 봤던 몬테카를로 근사법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이 수식이, 이 수식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명확한데요. 만약 QX가 매우 작고 PX가 큰 구간, 즉 QX분의 PX가 커지는 영역에서 샘플이 발생하면 임포턴스 웨이트가 증가하면서 전체 분산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원래 분포 PX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산은 원래의 분산은 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더 쉽게 샘플링할 수 있는 QX를 가정했으니까 거기 임포턴스 샘플링을 적용할 시에 함수 fx의 분산을 뜯어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QX분의 PX 항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임포턴스 샘플링의 성능은 제한 분포 QX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원래 분포 PX와 제한 분포 QX의 형태가 지나치게 다른 경우에 분산이 폭발해서 오히려 직접 샘플링보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포턴스 샘플링에서는 분산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 위해서는 목표 분포 PX의 형태를 잘 반영하는 QX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인 과제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해 볼 텐데요. 앞에서는 샘플링을 통해서 기대값을 근사하는 방법을 봤다면 이제는 어떤 값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MLE는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추정 방법인데요. 관측된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가장 그럴듯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확률 분포의 모수 세타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문제이고 로그를 취하면 로그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뀌겠죠. 근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클로즈 폼 솔루션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클로즈 폼 솔루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k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k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그 해가 표현되는 경우에 우리가 closed form solu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MLE를 구하게 되다 보면 closed form solution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포 함수가 너무 복잡하거나 그럴 때 구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optimization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이 gradient descent 메서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다시피 아이디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함수값이 감소하는 방향, 즉 gradient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건 learning rate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한 번에 얼마나 이동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값이 너무 크게 되면 이렇게 발산하게 되고 너무 작으면 수렴이 매우 느려지겠죠. 그랬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 중에서도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체 데이터 n개 모두를 사용해서 평균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뒤에 한 번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는 안정적이지만 계산 비용이 아주 크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한 스텝이 느립니다. 반대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데이터 한 개만 보고 바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계산은 빠르지만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커져서 경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에서는 이 둘의 절충안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데이터 묶음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계산 효율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 말고 뉴턴스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뉴턴스 메서드를 보기 전에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 fx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근사함수로 표현한 것인데요. 어,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근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 점을 정했을 때 지금 이 위치 근처에서는 함수가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차수를 하나씩 늘릴수록 이렇게 늘릴수록 실제 함수에 더 가까워지고 특히 1차까지 보면은 기울기, 2차까지 보면 곡률, 정보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은 단순한 수학 도구를 넘어서 복잡한 함수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핵심 아이디어고 이외에 나오는 뉴턴스 메서드의 이론적 출발점이 됩니다. 뉴턴스 메서드에서 어떤 함수 fx의 근, 즉 fx는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인데요. 현재 추정값을 xt라고 잡으면 이 fx를 아까 봤던 것처럼 테일러 익스펜션을 1차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근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함수가 완벽하게 이 함수랑 근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 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다항식으로 근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이 fx를 이렇게 xt라는 점에서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지금 위치에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가장 빨리 0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점프를 한다는 의미인데 초기 값이나 함수 형태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빠르지만 조심하게 써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다변형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에서 사용하게 되는 뉴턴스 메서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근 찾기가 아니라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는 테일러 익스펜션을 1차까지만 했는데 이때는 2차까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울기뿐만 아니라 곡률 정보, 여기서 말하는 해시안이 되겠죠?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가 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뉴턴 메서드는 경사관법보다 훨씬 빠르게 수렴할 수 있지만 해시안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부터는 7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세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 전까지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 이 최적화 문제가 언제 잘 풀리는가?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데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손지훈 교수님이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최적화 개론에서 배웠는데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을 지금 1시간 이내에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세션을 들은 이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학기에 열리는 손지영 교수님의 최적화 개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맛보기로 보시고 수업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화가 되겠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 x를 선택해서 어떤 관심 있는 값, 즉 여기서 목적 함수가 되겠죠. 이 목적 함수 fx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식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때 x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등식 제약, 여기서 이게 되겠죠? 이거를 보통 inequality constraint라고 하는데 음, fix가 0 이하이다. 그랬을 때 이 제약이 뭐 m개까지 있으면 그 제약을 다 만족시키는 x값이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등식 제약 이외에도 등식 제약이 있는데 이건 equality constraint라고 하는데 등식 제약에서는 hix가 0이 되는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s라는 이 constraint 세트가 있는데 이게 부등식 제약을 다 만족을 하고 또 등식 제약도 다 만족을 하는 x의 그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집합 x 이 집합 S에서 포함되는 X의 값을 이 목적 함수를 조절을 해서 최소값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어, 최적화 문제는 단순히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에서는 x가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고 fx는 손실함수가 되어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최적화 문제 중에서 목적 함수 fx가 컨벡스 함수이고 해가 존재하는 영역 S 또한 컨벡스 셋일 때 이 문제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두 가지의 조건이 더 추가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x라는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제약 집합이 컨벡스 셋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convex optim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근데 왜 convex optimization을 다루냐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해를 수식으로 한 번에 구하는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까 설명했던 뉴턴스 계열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반드시 최적화에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계산적으로 다루기 쉬운, 즉 트랙터블 최적화 문제의 대표적인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Class of Tractable Optimization Problems라고 손지영 교수님의 최적화 개론 수업을 들으면 엄청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우리가 왜 배우냐 했을 때 closed-form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학기 동안 쭉 내리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이 폼을 좀 알아봐야겠죠. 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fx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일 때랑 s라는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컨벡스 셋이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 무엇인가, 컨벡스 셋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컨벡스 셋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이 만족할 때 컨벡스 셋이라고 하는데 이 수식을 처음에 보면 조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 수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로 두 점을 잡습니다. x1이랑 x2라는 점이 s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 값도 집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랬을 때 이 람다는 0과 1 사이의 모든 값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수식으로는 두 점의 선형결합인 이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람다에 대해서 0에서 1까지의 람다에 대해서 다시 S에 속하면 컨벡스 셋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두 점을 잡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전부 내부에 있으면 컨벡스이고 오른쪽처럼 선분이 집합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넌 컨벡스 셋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에 최적화해에서 하나로 깔끔하게 보장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컨벡스셋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점을 잡아도 이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점들이 다 이 컨벡스셋에 포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컨벡스셋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넌 컨벡스셋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잡으면 모든 점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non convex s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집합 S 안에서 두 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 선분 전체가 다시 S 안에 있으면 S는 convex set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라인 세그먼트 여기서 그 어떤 점을 잡아도 다시 그 점 사이에 속해 있는 점들이 S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컨벡셋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브로큰 라인일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예시인데
여기랑 여기 두 점을 잡게 되면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점들은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on-convex set입니다. 그랬을 때 closed polygon 2dimension일 때를 보면 여기에서 그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사이에서는 이 셋에 다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또 boundary only polygon을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두 점은 이 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이 두 점을 잇는 그 어떤 점들도 이 집합에 다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non-convex set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convex set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convex 펑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x 펑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가장 먼저 떠올릴 때 2차 곡선, 뭐 x 제곱 더하기 2, 뭐 이런 것들이 컨벡스가 되겠죠. 근데 함수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수식적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컨벡스 펑션은 컨벡스 하다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때도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 fx의 정의역이 컨벡스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범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전체의 그 집합을 컨벡셋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사이에 있는 값들도 실수 전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컨벡셋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조건은 이제 이 xy가 그 정의역 셋에 포함이 됐을 때 이게 xy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아까 이 값이 xy 두 점을 잡은 값의 그 사이의 값이 된다 그랬죠? 이 값의 함수값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된다.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convex function example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제가 이 증명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저번에 어, linear algebra 세션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들은 기법들 중에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이 증명을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 목적 함수 ax-b의 제곱이 왜 이게 컨벡스 펑션인지에 대해서 어, 증명을 해볼 텐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트 스퀘어에서 최소화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이거를 그 증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말할 때 리스트 스퀘어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리스트 스퀘어이 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지를 먼저 증명하게 되는데 그 증명이 바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행렬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x-b 트랜스포즈 ax-b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걸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우리가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걸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x가 d 곱하기 1인 행렬이고 b가 n 곱하기 1인 행렬 a는 n 곱하기
D능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살펴보시면 스칼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는 그냥 트랜스포즈를 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그래서 E B 트랜스포즈 AX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컨벡스 펑션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증명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정의역에서 정의역이 일단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만 정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left hand side라고 하고 여기를 right hand side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항을 이 term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right hand side에는 우리가 이걸 대입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전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right hand side가 left hand side보다 크다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eft hand side 마이너스 right hand side가 0 이하이다를 증명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걸 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람다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항상 0 이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convex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convex optimization을 배우니까 convex 함수가 또 다른 함수는 또 convex 함수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concave fun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cave function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아래로 블록 함수가 아니라 위로 블록 함수입니다. 이 위로 블록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어,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블록인 함수를 만났을 때 마이너스를 곱해줌으로써 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ffin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컨벡스랑 컨케이브 펑션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하는 함수인데요. 우리가 보통 선형적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affin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스탠더드 폼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fx가 컨벡스 펑션일 때랑 이 s라는 셋이 컨벡스 셋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컨벡스 셋이라고 이 제약 조건을 항상 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더드 폼에서는 x가 컨벡스 셋이 아니라 fi 여기 이 부등식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이 함수가 컨벡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컨벡스 펑션입니다. 컨벡스 펑션이고 HIX가 affine 펑션이면 우리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알기 편하겠죠. 그랬을 때 왜 이게 이 조건으로 변하냐 하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증명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증명이 만약에 이러한 컨벡스 펑션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fx가 0 이하가 되는 이 집합이 이 x들의 집합이 항상 컨베스 셋이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무한히 반복했던 게 컨벡스 셋이 두 점을 잡으면 그 점에 그 점 사이에 있는 어떤 점들도 이 S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xy가 s에 포함이 되면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도 s에 포함된다. 이거를 도출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xy가 s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이 xy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랑 fy도 다 0 이하가 되겠죠. 이 s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이 term이 S셋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곧 이거랑 동치이겠죠. 왜냐면 이게 S셋에 포함이 되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fx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것처럼 fx가 0 이하고 fy도 0 이하이기 때문에 람다도 0이랑 1 사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term도 0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거랑 동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given convex function fx에서 fx가 0 이하가 되는 부분이 convex set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증명이 이제 이 convex set을 하나를 정했을 때 이 convex set이 S1이랑 X2가 되면 이 교집합도 convex set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정말로 간단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nvex set을 증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하나 정하고 그랬을 때 또 이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가 여기에 속한다를 똑같이 도출해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면 f1x랑 f1y, f2x, f2y가 다 0 이하가 되겠죠. 그랬을 때 f1x도 컨벡스 펑션이고 f2x도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조건을 쓸 수가 있고 0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0 이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S1에 속하고 이것도 S2에 속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1과 S2의 교집합에 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플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S1이라는 셋이 있고 S2라는 셋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 how convex set이 돼야 되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이 안에서 x, y가 속한다면 이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y, 1 마이너스 람다 y도 S1과 S2에 속하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봤던 게 x가 이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가 S1에도 속하고 S2에도 속한다. S1에도 속하고 S2에도 속하는 경우는 이 교집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증명을 뭐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증명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던 게 fx라는 게 목적 함수가 convex 펑션이고 s라는 셋이 convex 셋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했던 그 증명을 이용해 보자면 S1이라는 컨벡스 셋이랑 S2라는 컨벡스 셋의 교집합도 컨벡스 셋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집합도 컨벡스 셋이고 이 집합도 컨벡스 셋이면 이 전체 집합도 컨벡스 셋이 되는 거겠죠? 이 전체 집합은 이 S1과 S2가 교집합되는 집합이니까 이게 만약에 보장이 되면 여기서 컨벡셋이랑 여기서 컨벡셋이 보장이 되면은 이 S도 컨벡셋이 됩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 한 갈래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fx가 컨벡스 펑션이면 이 fx가 0 이하인 그 x의 값들이 컨벡셋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 x가 fix가 0 이하인 그 x들의 집합이 컨벡셋이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컨벡셋이려면 이 fix가 컨벡스 펑션이면 이 집합이 컨벡셋이라는 게 보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HIX는 그냥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하이퍼플레인이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0이 되는 값이 이 선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점 사이에 그 어떤 점들도 이 안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컨벡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더드 폼으로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다. 어떨 때 fx라는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일 때 그리고 이 부등식 제약 조건에서의 이 함수를 컨벡스 펑션일 때 이 등식 제약 조건에서의 함수가 어파인 펑션일 때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단일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양한 최적화 문제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클래스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아까 저희가 증명했던 거랑 똑같이 1800년대부터 사용된 리스트 스퀘어가 있고 이후에는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이걸 다 포괄하는 쿼드릭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SOCP라고 하는 세컨드 오더 콘 프로그램, 그 다음에는 SDP,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램 이렇게 점점 더 일반적인 형태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이 모두 컨벡스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문제 형태가 달라도 동일한 이론과 알고리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문제가 조금 달라져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최적해를 찾을 수 있고 잘 구조화된 최적화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이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이거의 미분값에 해당하는 점이 최적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행렬의 형태로 전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선형계획법, 아니 이거를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는 오차항의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ai랑 bi라는 상수 벡터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ai라는 피처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bi는 이것들의 레이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의 총합들이 이 레이블 값이 된다 해서 이거를 빼준 값이 그 오차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이게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배우는 게 strong duality theorem인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가지 요소들이 다 어떻게 convex optimization이 되는지 그렇게 한 중간고사 전까지 계속 그걸 증명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strong duality theorem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strong duality theorem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먼저 primal problem은 컨벡스한 목적 함수와 컨벡스한 제약 조건을 가진 표준적인 최적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증명을 했던 게 이거였죠. fx라는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고 이 부등식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함수도 컨벡스이고 그리고 이게 affine이다. 이거는 그냥 행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ffine이 되겠죠. 이게 standard form of convex optimization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dual problem이라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제약 조건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부등식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합쳐주는 대신에 람다가 0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타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를 라그랑지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라그랑지 함수 변수가 3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x 한 가지를 잡고 또 이 라그랑지 승수에 대해서 맥시멈이 되는 값이 이제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strong duality theorem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얻은 최적해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얻은 최적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최적해를 대입을 하면 primal problem의 솔루션이 되는 거고 듀얼 펑션에 들어가게 되면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primal problem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해서 이 d 값을 갖게 되면은 이 primal problem이랑 같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primal problem이 convex optimization이어야 되고 under mild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제약 조건에 x가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무수히 많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example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하나는 다 그거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스탠더드 폼에서도 해를 찾고 싶다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primal problem의 솔루션이나 dual problem의 솔루션이 같다라고 보장이 되려면 이 보장이 되는 걸 KKT conditions라는 게 있는데 이 conditions를 다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 primal problem 솔루션이랑 dual problem 솔루션이 같게 됩니다. 이것도 증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큰데 그 증명은 생략을 할 거고 이게 궁금하시다면 최적화학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KKT conditions는 근데 이걸 만족을 하면은
이 두 가지의 값이 같고 이 두 가지의 값이 만족이 되면 이 KKT conditions를 만족한다. if and only if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strong duality theorem이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가지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제곱이라는 convex 펑션이 있고 x가 2보다 크다는 convex 셋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이 조건을 만족을 convex optimization이 strong duality theorem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갖춰져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이 제약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라그랑지 함수가 이거를 inequality 폼으로 바꿔주면 2-x는 0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람다를 곱해주고 대신에 람다는 0 이상이다. 이 조건을 추가하면 라그랑지 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듀얼 프로블럼이 뭐냐 했을 때 아까 x에 대해서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x에 대해서 최소가 되어야 하니까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x에 대해서 이 2분의 람다 값에서 최소값을 갖고 2 람다 마이너스 4분의 람다 제곱이 그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어 함수의 듀얼 함수가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라그랑지 승수에서 맥시멈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값은 그냥 미분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람다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값을 넣어주게 된다면 솔루션이 4가 되고 아까 구한 프라이머 프로블럼이랑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strong duality theorem이어서 primal problem이 convex한 optimization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convex optimization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 함수들이 convex가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한 게 제약을 조금 더 푼 게 이제 weak duality theorem이라고 하는데 이제 strong duality theorem은 우리가 primal problem의 솔루션이랑 dual problem의 솔루션이 같다였죠. 하지만 weak duality가 되면은 primal problem의 솔루션이 dual problem의 솔루션보다 큰 값이 그 이상이다 라고만 정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이 fx가 뭐 컨벡스여도 되고 non 컨벡스여도 되고 아무 함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 역시 이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f(x)도 컨벡스 펑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ax는 b 해서 affine 펑션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affine 펑션이 아니어도 되니까 equality constraint에 해당하는 함수도 그냥 아무 함수여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weak duality가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하냐면 이제 non-conve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on-convex라고 하는 건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함수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non-convex가 아니겠죠. convex가 아니겠죠. 그랬을 때 이 파란색 부분이 feasibility set이라고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 집합이라고 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약된 조건에서의 미니멈 값이 primal problem의 솔루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dual problem의 솔루션
라그랑지 함수에서의 x에 대해서 이거를 대입해서 맥시멈 값을 갖게 되는 그 값이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되는데 P 프라이머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듀얼 프로블럼의 듀얼 함수가 always concave하다는 건데 이걸 그냥 보시면 아까 듀얼 프로블럼이 x에 대해서 라그랑지 함수가 최소가 되는 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이 함수를 다시 정의대로 써보면 이 함수는 x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그 선들이 됩니다. 람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어파인하고 타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면 다 어파인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미니멈 한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이 x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그 선들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거의 솔루션이 되고 이 솔루션은 컨케이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함수는 항상 컨케이브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크 듀얼리티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우리가 위크 듀얼리티가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x별이 x타가 프라이머 프로블럼의 옵티머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 라그랑지 승수들이 옵티머 솔루션 of dual proble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안에 최적해를 넣어준 거니까 이걸 그냥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랬을 때 우리가 feasibility set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 여기에 있는 최적해가 P의 스타라면 이 최적해가 여기도 속해야겠죠? 그리고 람다 스타도 0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랬을 때 이걸 그냥 가져와 보면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작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 feasibility set에 그것만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x별은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최적의 값을 이 x가 최적의 값을 정해서 미니멈 값을 정한 것보다 항상 크게 되겠죠. 왜냐면 얘는 그냥 이 라그랑지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x별은 그냥 아무 값이나 넣은 값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소가 되는 값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작게 됩니다. 이 값보다. 그랬을 때 이 값은 정의에 의해서 듀얼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듀얼 펑션의 람다 별이랑 타워 별을 넣는 것이 되고 이게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이랑 같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프라이머 프로블럼의 값이 듀얼 프로블럼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처음에 샘플링 메서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샘플링 메서드에서 처음으로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분포를 가정을 했을 때 컴퓨터는 이 분포에서 샘플들을 그냥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뽑을 수 있는 유니폼 함수를 가정해서 이 원하는 함수의 인버스 CDF를 구한 후 여기에 엑셀 값으로 유니폼 함수에서 구한 남수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에서 샘플링된 값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고, 이제 리젝션 샘플링은 우리가 px라는 분포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이 샘플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qx라는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포를 찾고 그 분포에 m이라는 값을 곱해서 우리의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덮는 함수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니폼 함수에서 난수를 하나 추출을 하고 그 함수가 여기에서 제너레이트된 난수를 더 적용한 이 값보다 작게 되면 accept를 하게 되고 크게 되면 reject를 하게 되는 그런 샘플링 기법입니다. 그리고 importance 샘플링은 이렇게 직접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고 싶을 때 이걸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우리가 원래는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적분을 잘 하지 못할 때 QX라는 샘플링이 쉬운 분포를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QX를 나누고 곱해준 이후에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쉬운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나씩 얻어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 적분값과 근사가 되게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샘플링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에 크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가 있었고 뉴턴스 메서드가 있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는 우리가 x라는 값을 하나 잡아서 그 기울기 값의 반대 방향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해주게 되는 거고, 뉴턴스 메서드에서는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써서 접선을 하나 구해서 계속 이 0이 되는 값을 찾고 우리가 이 점을 찾고 싶을 때 xt라는 점을 하나 가정해서 접선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값에서 또 접선을 구해서 0이 되는 값을 잡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하게 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션을 조금 열심히 들으셨다면 컨벡스 셋이랑 컨벡스 펑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중간고사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벡스 셋은 제가 지금 한 100번째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 x1이랑 x2라는 두 가지의 값이 s라는 셋에 있을 때 이것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값들도 S셋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건 컨벡스 셋이다. 했을 때 이 라인 같은 것이 두 가지의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가지의 점 사이에 하나를 잡아도 다 이 셋에 포함이 되니까 이건 컨벡스 셋이고 이게 뭐 브로큰 라인이면 여기랑 여기를 두 개를 잡으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 셋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넌 컨벡스 셋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벡스 셋에 이어서 컨벡스 펑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건 그냥 이 함수값보다 이 직선값이 더 커야 된다. 이런 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는 리스트 스퀘어, 리니어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strong duality theorem이고, 이거는 primal problem에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이 primal problem이 convex optimization이고, 그게 mild condition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 모든 값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x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non-convex optimization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weak duality인데, weak duality는 이거 strong duality랑 다르게 여기가 convex, 여기 세 개가 다 convex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아무 프로블럼이나 되면 된다. 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듀얼 펑션을 구하게 되면 이 듀얼 펑션은 항상 컨케이브하다. 그래서 primal problem의 솔루션이 항상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게 weak duality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